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말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들 우리 집에 올 것 없다고. 왜? 그럼 어디로 가? 정 모이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만나던가 해. 그럼 엄마는?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쉴 거야. 갑자기 왜? 몸이 안 좋다고 말했잖아. 이제 명절에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싶지가 않다. 조용히 좀 쉬고 싶어.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김영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세 자식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김 씨는 명절마다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지겨웠습니다. 아니, 이제는 지쳤다고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40년 동안 모여서 지지고 볶고 했으면 이제 남은 인생은 좀 조용히 평화롭게 쉬고 싶었죠. 자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나이든 엄마를 부려먹고 저들끼리 물고 뜯지 못해 안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왜 매번 이렇게 찾아오는지 몰랐습니다. 요즘은 명절엔 여행도 가고 따로 지내기도 한다던데 왜 그러라고 해도 말은 안 듣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3, 3, 5 모여서 맛있는 것 먹고 노는 게 좋다는데 명절이 지긋지긋한 사람은 김 씨뿐인가 싶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찾아오니 차라리 김 씨가 집을 비우는 게 확실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바라던 대로 아주 조용하고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한적하고 평화로운 곳으로 가버리고 싶었습니다. 명절마다 말이죠. 김 씨는 평생을 명절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작된 명절 지옥에 40년 동안 갇혀 있었다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고 시아버지는 89세까지 사셔서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집 식구들이 다 김 씨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김 씨의 남편이 장남도 아니었는데 김 씨는 맏며느리 노릇을 몇십 년간 해온 셈이었죠. 그리고 자식들도 그런 김 씨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러면 김 씨가 얼마나 고됐는지 충분히 알 법도 한데 막상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차례를 없애버리고 나니 김 씨가 이젠 자신들 수발을 들길 바라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기침을 해? 계속 그런 건 아니고 가끔 해. 병원에는 가봤어? 별 문제 없다는데 뭘. 그거 코로나 후유증 아니야? 모르겠다. 그런가 저런가? 요즘 자주 기운도 빠지고 그런다면서.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몰라? 이 나이 되면 안 아픈 데가 없지 당연히. 큰 병 걸린 것도 아니라는데 뭘. 그래도 건강 잘 챙겨? 언니는 자식이 셋이나 되는데 누구 하나 챙기는 애들이 없어? 바쁘겠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 병원에 데려다 줄 시간도 없어? 아,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뭘. 너도 안 와도 된다니까 그러네. 그냥 근처에 지날 일이 있어서 온 거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병원에 간다는 말에 근처에 사는 여동생이 데려다 주겠다며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내 자식 흉을 보는 걸 듣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이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나 됐지만 다들 먹고 살기 바빠 김 씨가 언제 병원을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김 씨는 젊었을 적에 고생도 많이 했고 오랫동안 식당도 운영하며 몸을 많이 써서 그런지 안 아픈 곳이 없었습니다. 허리, 무릎, 손목, 어깨,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염병이 유행할 때 알았던 후유증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이후로는 면역도 많이 약해져 있는 것 같았죠. 그래서인지 조금만 무리하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니 이제 와서 무리할 일이라는 것은 가족 행사밖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몸이 안 좋으니까 집에 손님이 와도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동생을 비롯한 친척들은 집에 들이지 않은 지 오래되었고, 이제는 자식들만 드나들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자식들도 가끔만 봤으면 했지만, 어버이날, 생일, 제사, 무슨 날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죠. 시부모님의 제사는 장남인 시숙이 가지고 갔고, 남편의 제사는 간소화해서 자식들만 모여서 조촐하게 지냈습니다. 그냥 명절과 똑같이 모여서 밥 한 끼 먹는 정도였습니다. 처음엔 반대하던 아들들도 며느리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김 씨의 뜻대로 하기로 했죠. 엄마, 어디세요? 지금 병원에 왔어. 네 이모가 아, 집에 언제 가시는데요? 아들은 김 씨의 말은 듣지도 않고 자기 할 말만 해댔습니다. 김 씨가 병원에 가든지 오든지는 상관이 전혀 없어 보였죠. 글쎄, 1시간쯤 있다가 가겠지. 왜? 그러자 한껏 짜증을 내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미칠 것 같아요. 왜 그러는데? 애들 좀 맡길게요. 또 그런가 싶었습니다. 또 싸웠어? 싸운 게 아니라 뭐가 마음에 안 찬다고 또 쪼르르 처가에 가버리잖아요. 갈 거면 애들도 데리고 가던가 해야지. 주말에 출장 간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래서 주말에 맡긴다고. 지금 제가 애들 데리고 엄마 집으로 갈게요. 그리고 일요일 저녁에 데리러 갈게요. 주말 내내 둘을 봐달라는 말을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하는 아들. 나도 그러고 싶은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왔다니까 그러네. 특별히 아픈 데는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냥 기운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러니까 기운이 없는데 내가 주말 내내 어떻게 애를 봐. 현수 엄마랑 잘 말을 해봐. 그게 됐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안 드렸죠. 제가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단 이번 주만 좀 봐주세요. 애엄마가 다음 주에는 오겠죠. 그러면서 한숨을 푹푹 쉬는 아들. 당장 출장을 간다는데 애들만 집에 둘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김 씨의 사정은 사정이고 말이죠. 일단 알았다. 금방 못 들어갈지 모르니까 지금 바로 오진 말고 조금 있다가 와. 알겠어요. 그런데 진료를 받고 약을 받는 중에 아들에게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제 오세요? 지금 집에 들어와 있는데. 뭐? 조금 나중에 오라고 했잖아. 집에 들어가려면 30분 정도 걸려. 아, 저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병원에 와서 모든 걸 다 내팽개치고 가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지금 약 받고 있으니까 얼른 택시 타고 갈게. 바빠서 그런데. 그럼 애들 놓고 갈게요. 뭐? 애들만? 잠깐은 애들끼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더니 김 씨가 미처 대답하기도 전에 끊어버리는 아들. 둘 다 초등학생이긴 했지만 불안해진 마음에 급하게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거의 뛰어다니다시피 해야 했죠. 그렇게 돌아와서 애들을 봐주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웬일로 왔어? 안으로 들어오는 딸을 보며 김 씨가 묻자 딸이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또 애들 던져놓고 갔어? 또 새언니랑 싸웠대지? 참 어지간하다 둘 다. 그러는 넌 왜 말도 없이 온 거야? 손주들 뒤치다꺼리 하느라 빠졌던 기력이 딸을 보자 더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찬 좀 싸가려고 왔지. 요즘 몸살 와서 병원 다니고 하느라 새로 반찬 하지도 못했어. 장도 못 받고 병원엔 왜? 몸살 온 것 같다니까. 정말? 왜 자꾸 그래? 더 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나마 딸이라고 아들보다는 더 김 씨의 건강을 챙기는 것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딸도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장 봐올 테니까 좀 만들어줘. 반찬? 지금 반찬 하게 생겼니? 애들 잘만 노는데 뭘. 이제 좀 그냥 사 먹어. 에이, 나도 우리 동네 반찬 가게 가봤는데 뭐가 그렇게 비싸? 엄청 조금 담겨 있는데 막 5,000원씩 팔아버리던데? 고기 조금 들어있으면 10,000원짜리도 있고. 아니면 네가 장 봐서 직접 해서 먹든지. 내가 한 건 애 아빠가 잘 안 먹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한 게 맛있어. 그리고 얘네 주말 동안 있으려면 뭐 먹을 거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딸이 조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김 씨도 한숨을 쉬면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죠. 그럼 엄마 카드 가지고 갔다 올게. 그러더니 소파 위에 놓인 김 씨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안에 있던 신용카드를 쏙 뽑아서 얼른 나가는 딸을 보고는 골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저러는지 몰랐죠. 둘째 아들이라고 다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자식이 셋이지만 자식들에게 있어서 김 씨란 존재는 무엇인가 싶었습니다. 그리고 몸이 좋지 않으니 점점 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몸이 아픈 게 아니라 어쩌면 심리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김 씨는 그런 자식들이 모두 모이는 명절이 싫었습니다. 명절이 좋았던 적도 없었지만 따로 두어도 김 씨를 힘들게 하는 자식들이 한데 모이면 귀를 틀어막고 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명절 전날 일찍부터 온 아들 둘과 그에 딸린 가족들까지 집이 무척 북적해졌습니다. 가까이 사는 아들들은 김 씨가 몸이 아파 끼니마다 챙겨주기 힘드니 천천히 오라고 해도 집에서 할 일도 없다며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왔어? 그러게요. 어머님 힘들다고 제가 말해도 안 들어요. 뭐가 힘들어? 자식 얼굴 많이 보면 엄마도 더 좋지. 며느리는 생각이 다른 것 같았지만 아들들이 알 리가 없었습니다. 밥은요? 점심도 안 먹었는데. 또 오자마자 밥 타령을 하는 아들의 말에 짧게 숨을 내뱉고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와 손주들은 거실에 있었죠. 당신이 가서 좀 도와드려. 큰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하자 며느리가 마지못해 일어났고 큰며느리가 일어나니 작은 며느리도 눈치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됐다. 앉아 있어라.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냉큼 앉았는데 아들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명절마다 있는 일이었습니다. 결국엔 서로 네가 하네 내가 하네 하다가 티격태격하는 꼴을 보기 싫어서 그냥 김 씨가 나서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치운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조금 지나면 또 저녁 때였습니다. 근데 아무리 차례를 안 지내도 수육 같은 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영 명절 같지가 않네. 전도 없고. 무슨 전이야? 혹시나 자신들에게 전 부치는 걸 시킬까 싶어서 며느리는 기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들은 반찬 투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잡채라도 하시지. 그래도 갈비찜도 하고 평소 먹는 것보다 신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먹을 게 없다는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몸이 안 좋다는 말은 그새 잊은 것 같았죠. 엄마, 밥 좀 더 주세요. 입맛이 없어서 저녁밥을 먹지 않고 있는데 어찌나 불러대던지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다들 거실에 상을 펴서 먹고 있고 김 씨는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너희가 좀 해. 어쩜 이렇게 자식들이 손 하나 까딱 안 하는지 몰랐습니다. 소파에 있던 김 씨는 방으로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두 끼를 차리니 벌써부터 지쳤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아들들이 있을 것이고 점심이 되면 또 딸이 올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하루 더 자고 가니 3일 동안 자식들 수발들 생각에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명절 며칠은 지낼만 했지만 기력이 떨어지니 자식이 와서 머물다 가는 것도 지쳤죠. 한참 방에 있다가 나오니 거실에 펼쳐져 있는 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는 술판이 벌어진 듯 했는데 배부른지 손도 안 대고 있는 음식들은 누구 하나 치울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쨍그랑하며 그릇이 바닥을 떨어졌습니다. 상원아, 움직이지 마. 며느리가 그릇을 깨먹은 손주를 다그쳤습니다. 며느리 둘이서 손주들을 단속했고 김씨가 쪼그려 앉아서 그릇 조각을 치웠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다니지 말라고 했잖아. 진작에 상 좀 치우고 있지 그랬어. 아직 먹고 있어요. 이미 상을 차린 지가 2시간이 훌쩍 넘어 3시간 가까이 되고 있었습니다. 상 한켠에서 맥주만 마시고 있는데 치우고 먹을 생각은 않고 푹 퍼져 있었습니다. 김씨가 그릇 조각을 치운 뒤 혼자서 상을 후딱 치웠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릇이 전부 깨질 때까지 그대로일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는 너희가 해라. 여보, 나 애들 씻겨야 하니까 당신이 설거지 좀 해. 작은 며느리가 말하자 아들이 마지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0분쯤 있다가 부엌에 들어가 봤는데 참 가관이었습니다. 얼마나 설거지를 대충 해서 엎어놨는지 눈으로 대충 보아도 기름이 번들번들했습니다. 내일 다시 밥을 차리려면 결국엔 꺼내서 김씨가 다시 닦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이 못한다고 며느리를 시켰다가는 무슨 원망을 들을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밥은 나가서 좀 먹고 와라. 아니면 명절 당일 아침에 오던가. 명절에 문연 식당이 많지 않죠. 근데 왜 자꾸 늦게 오라 그러고 나가서 사 먹으라 그러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때문에 불편하세요? 아들이 무척 서운하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힘들어서 그렇지. 밥만 차려주시면 알아서 있는데 뭐가 힘들어요. 그 밥 차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늘 하시던 거잖아요. 이제 와서 왜 이러냐는 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늘 하던 거라 이제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이부자리까지 봐주고 다음날 아침에 떡국까지 차려주니 이제 좀 다들 갔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딸이 오기 전까지만이라도 좀 조용히 누워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어? 몰라. 다들 싸우고 난리 나서 피신 왔어. 웬일로 이렇게 다 같이 모였네. 안 그래도 미어터지던 집이 딸 가족까지 오게 되자 정말 대가족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좁은 집이 시장통이 되어버렸죠. 점심들 먹고 가. 다 같이. 에이, 아가씨. 저희도 친정에 가야죠. 아직 시간 한참 남았잖아요. 원래 명절에 이렇게는 같이 만날 수가 없는 사이인 거 아시잖아요. 그럼 12시까지만 있다가 가요. 얘기 좀 하다 가게. 오랜만에 다 같이 모였는데. 며느리와 딸도 겉으론 웃고 있지만 서로 뜻이 맞지는 않았습니다. 얼른 가라 그래. 친정에 가야 할 거 아니야. 괜찮아요. 좀 앉아 있다가 갈게요. 거봐. 한두 시간만 있다가 가라는 건데 뭘. 과일 같은 거 없어? 냉장고 열어봐. 그리고 김 씨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서 안방에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아들들과는 어제 오늘 쭉 같이 있었고 이제 내일까지는 딸이랑 같이 있을 테니 굳이 거실에 끼어 앉아서 심부름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은 알아서 둘러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분쯤 지났을까. 설핏 잠에 든 것 같은데 거실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냐? 야, 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아냐? 그러는 형은 뭘 알아? 세상 돌아가는 걸 모르고 이상한 사상을 가지고 있네. 야야, 말을 말자. 무조건 퍼주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 놈이랑 무슨 얘기를 하냐? 유튜브 보면 작은 오빠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얘는 또 이상한 거 보고 왔네. 뭐? 이상한 거? 뭐 자기 말만 다 맞는 줄 아나? 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엔 이렇게 정치 얘기를 많이 나누는 듯 했습니다. 서로 누가 맞다 틀리다 하며 언성을 높이는데 조금 있으면 멱살이라도 잡을 기세였습니다. 아이고, 그만들 해. 김 씨가 더는 쉬지 못하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정말 엉덩이를 들썩들썩하며 목에 핏대를 세우던 아들들이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헛소리를 하니까요. 뭐? 이 자식? 또 적어봐라. 눈 부라리는 거. 버릇없는 놈이. 그만들 하라니까? 그 옆에서 며느리들은 혀를 차면서 고개만 절레절레 젓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만들 가. 잠깐만요. 10분만 있다가 갈게요. 이런 것을 보면 명절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것 같았습니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끔씩 모이면 불행한 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즐거운 척을 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김 씨 스스로가 이상한 건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김 씨로서는 이 시간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일어난 김에 음식물 쓰레기나 버리려고 나갔습니다. 나갔다 오면 어느 정도 갈 준비를 마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2번은 왔다 갔다 해야 할 것 같기에 문은 잠그지 않고 열어두었죠. 그리고 몇 걸음 걷다가 작은 박스도 함께 버릴까 하고 뒤를 돌았습니다. 그런데 정치 얘기를 하던 자식들이 이제는 김 씨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걸음을 멈춘 김 씨는 그 얘기를 가만히 서서 들었습니다. 엄마 저렇게 자꾸 아파서 어떡해? 엄마 어디 아파? 아니 요즘 계속 병원 다니잖아. 관심 좀 가져라. 그냥 정기검진 그런 거 가신 거 아니야? 아니라니까. 그건 걱정은 걱정이야. 나중에는 거동도 못 하시고 그럴까봐 무섭네. 어제부터도 계속 누워있던데. 그러게. 나도 어머님 조금 걱정되더라. 며느리도 옆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됐는데도 어제 오늘 내내 아픈 사람을 부려먹었는지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거동을 못할 정도 되면 혼자 두질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떡해? 어머님 벌써 칠순이신데? 그러면 모르겠네. 일단 집은 처분을 해야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돌아가면서 모셔야지 별 수 있겠어? 뭐?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면서 봐? 뭐, 3개월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모시면 되지 않어? 그게 말이 돼. 그러면 한 사람이 모셔? 장남이 모셔야지 뭐. 어머, 그러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요즘 세상에 장남이고 차남이고 어딨어? 오히려 딸이 더 좋지 않나? 뭐? 난 안 돼. 아, 됐어. 거동도 못할 정도면 솔직히 24시간 동안 어떻게 옆에 누가 붙어 있겠어. 차라리 요양원에 모셔야지. 병원에 갈 때는 신경 쓰지도 않았던 자식들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안 만들려면 지금의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들에게 귀찮은 일이 생길까봐 그런 듯 했습니다. 김 씨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모두 말을 멈추고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 우리는 이만 가봐야겠다. 잠시 뒤 아들네가 다급히 일어나 짐을 쌌습니다. 그렇게 가라고 할 때는 듣지 않더니 말이죠.
김 씨는 요양원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생기지 않을 미래이니 의미 없는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김 씨가 이 집을 팔 일도 없고 말이죠. 그래도 기분이 결코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식들 속마음이야 뻔하겠지만 그걸 직접 확인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딸은 그런 김 씨의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김 씨가 잠자코 있자 이야기를 못 들었나 싶었는지 또다시 제 세상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슬슬 출출한데? 점심 먹을까? 점심밥을 차려달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점심, 저녁, 내일 아침까지 차릴 생각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김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니 큰동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자 아차 싶었죠. 여보세요. 아니, 너무하네. 아무리 그래도 명절 아침에 전화 한 통 안 할 수가 있나? 아무리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어도 말이야. 아, 정신이 없어서요. 명절 아침에 정신이 있는 사람이 있나? 그래도 그러는 거는 아니지. 이렇게 내가 자네한테 전화를 하게 만들어? 이러다가 연락 안 하게 되고 가족끼리 점점 멀어지는 거야. 남편까지 떠난 마당에 아직까지 시집 식구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제 김 씨의 나이도 70이었습니다. 시집살이를 할 나이가 아니었죠. 나 입원했을 때도 오지도 않더니 말이야. 아무튼간 서운한 게 많아. 저도 요즘에 몸이 아파서 잘 못 챙겼네요. 죄송해요. 아파도 내가 더 아프지. 그걸 핑계라고 되나? 지겹다 지겨워. 김 씨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놈의 명절이 뭔지, 왜들 이렇게 난리인지 모르겠고 왜 늘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떠들고 싸우고 그러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명절만 아니라면 가끔씩 안부만 물으며 반목하지 않고 살 수 있는데 말이죠.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만두고 엄마도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망령처럼 쫓아다니는 이놈의 시집 식구들도 이제는 끊어내버리고 싶었죠. 다음 날 아침 딸이 집을 나서기 전에 김 씨가 말했습니다. 다음 명절부터는 오지 말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다들 우리 집에 올 것 없다고. 왜? 그럼 어디로 가? 정 모이고 싶으면 너희들끼리 알아서 만나던가 해. 그럼 엄마는? 나는 그냥 혼자 집에서 쉴 거야. 갑자기 왜? 몸이 안 좋다고 말했잖아. 이제 명절에 이렇게 힘들게 보내고 싶지가 않다. 조용히 좀 쉬고 싶어. 그러자 딸이 잠시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명절 내내 김 씨를 괴롭힌 것을 모르진 않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소식을 들은 며느리들은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했습니다. 다만 아들들은 불만이 있었죠. 하지만 김 씨가 혼자 있고 싶다고 하니 자신들도 여행을 하던지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김 씨는 진작에 이럴 걸 하고 후회했습니다. 김 씨도 명절엔 무조건 가족들과 한데 모여 지내야만 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 무척 후련했죠. 하지만 다시 돌아온 명절에 김 씨의 집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아니, 왜 왔어? 오지 말라니까. 에이, 연휴가 길잖아. 새언니는 안 오는 게 좋겠지만 나는 엄마 집에 오는 게 당연히 좋지. 나도 명절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좀 쉬고 싶어. 어제 오늘 내가 시댁에서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엄마도 좀 혼자 있고 싶다니까. 왜 그렇게 자식한테 야박하게 그래? 그러면서 얼른 자리를 잡고 앉는 딸.
또 이렇게 와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발끝으로 엄마를 부려먹으려는 딸이 미웠습니다. 자신이 먹을 음식이라도 가져올 것이지 여전히 빈손으로 와서 밥 내놓으라고 하는 딸을 보며 김 씨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김 씨가 집에 있는다고 해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으니 말이죠. 딸이 돌아가고 그런 곳이 어딜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조용하고 마음이 안정되는 그런 곳 말이죠. 그래서 김 씨는 그 다음 명절에는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집과 20분 정도 떨어진 낮은 산을 올랐습니다. 오며 가며 봤던 곳인데 직접 올라가 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가파르지 않아서 그럭저럭 올라갈 만했습니다. 그러다 울리는 전화를 보니 큰아들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세요? 밖이야. 아, 저희 여기 왔는데 안 계시네요. 우리 집? 네. 떡국이나 먹을까 하고 왔죠. 역시나였습니다. 지금 산에 있어서 집에 안 들어갈 거다. 그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 보자 웬 절이 하나가 보였습니다. 아주 작아 인적이 없는 곳이었는데 운치는 참 좋았죠. 그래서 김 씨는 조용히 그 주변을 거닐었습니다. 특별히 믿는 종교는 없었지만 절이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이토록 차분하고 고요한 명절은 처음인 듯 했습니다. 어쩌면 그 긴 시간 동안 명절에 집 한번 못 비워보고 살았나 싶었습니다. 여행 한번 가본 적 없고 말이죠. 가슴이 뻥 뚫리니 내내 없던 기력도 돌아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늘 지치고 힘든 몸을 끌고 다녔었는데 지금은 어쩐지 활기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그 뒤로는 생각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식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김 씨가 받아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일단 집 비밀부터 바꾸고 원치 않을 때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집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손주는 돌봐주지 않았죠. 처음엔 당황하던 자식들도 김 씨가 받아주질 않으니 억지로 들이닥치지 못했습니다. 애를 맡기러 데리고 와도 문전박대를 당해버리니 여러 번 같은 일을 반복하지는 않았죠. 그러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명절마다 집을 비우고 절에 올라가서가 아니라 김 씨가 단호하게 자식들을 끊어내니 마음에 병이 들지 않았고 손주 봐준다고 밥 차려준다고 고생하지 않으니 몸도 덜 아팠습니다. 진작에 이랬다면 참 좋았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었죠. 그러니 앞으로 김 씨는 자신만 생각하며 살기로 했습니다. 건강 잘 챙겨서 나중에 자식들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도록 하고 자식을 위해 더 이상 희생하지 않기로 결심했죠. 그러니 오히려 자식들과도 불화가 없었습니다. 자식들도 한데 모이는 일이 없으니 싸울 일도 없었습니다. 이래서 요즘엔 다들 명절에 여행들을 가는가 보다 하고 김 씨는 오늘도 산에 올랐습니다.